네, GIN 서비스도 한번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트럼프와 머스크 둘의 전쟁, 지난 금토일 사이 굉장히 하여튼 화제였는데 아직도 지금 불이 안 꺼진 것 같습니다. 안 꺼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기 두 사람은 두 사람 요 지금 관련 뉴스들은 많이 좀 보셨죠? 지금? 네네네네. 예. 뭡니까 정확하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원하던 거에서 삐끗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머스크 얘기하면 머스크 사실 저희 오바마 때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저희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그 경영자들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머스크도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오바마 때? 네, 오바마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이거 전기차 같은 걸로 좀 대응해야 되고 온난화는 실제 하는 위험이며 하긴 전기차는 가장 민주당스러운. 예.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러다가 불과 뭐 십몇 년 만에 이 사람이 트럼프로 돌아섰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싸움을 이해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정도 일 때문에 머스크가 돌아섰다고 하는데 세 가지.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 때 그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공장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 공장이 안 돌아갔거든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머스크가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사람 몇천 명쯤 죽는 이런 거 갖고 공장까지 폐쇄해야 되냐 이러면서 열받아갖고 네. 나중에 뭐 했냐면 자기 공장 텍사스로 옮겨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네네. 캘리포니아에는 절대로 공장 다시 안 짓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 돌아섰다는 건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으로 갔다기보다는 트럼프로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리퍼블리칸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쪽 리퍼블리칸은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예전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나 밀 롬니 주지사 같은 사람처럼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가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좀 재밌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전기차 대표들을 모아놓고 한번 서밋 같은 걸 전기차 서밋을 한번 했대요. 네. 근데 그때 머스크만 싹 빼놓고 스텔란티스, 포드 다 불렀는데 머스크만 싹 빼놓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머스크가 전기차 1등인데 예. 근데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 사후적으로 아차차 이러면서 좀 변명을 한 게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친노조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3사 노조가 그 파워파운드 가갖고 그랬죠. 메가폰 들고 네네. 막 찬조연설도 하고 미국 네.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때 핑계를 댄 건 니네가 너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 안 만들게 무노조 경영을 하니까 테슬라. 그래서 머스크를 빼놓은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 사실 머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삐졌다고 합니다. 네. 아니, 첫 번째가 저 공장 폐쇄. 네. 근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그 무노조 경영 전기차 때문에 서밋 너네 때? 전기차 서밋 네. 안 부를 거야 그래서 네. 딴 회사들은 다 불렀는데 정작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안 불렀다는 아니, 거죠. 그 세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요거는 조금 더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뭐냐면 머스크의 원래 아들이었던 그거? 사람이 지금 딸로 예. 트랜스폼을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굉장히 이쪽 민주당이 옹호하고 있는 뭐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막 써놓은 것들을 제가 최근에 보면서 좀 느낀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머스크는 일시적으로 트럼프한테 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한테 원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머스크가 원하는 게 뭐 같으세요, 두 분은?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원하는 거? 그냥 머스크가 본인이 다음 스텝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더 많은 돈일까요? 머스크가 사실 그때 그 트럼프를 그러니까 대선 때 네. 지지하겠다고 했을 때도 시장 참가자들이 다들 헷갈렸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네네, 그렇죠. 분명히 IRA 법안의 어떤 그 보조금도 줄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예상했던 게 전기차는 전기차고 자율주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되게 동의하는데 그거를 좀 더 크게 보면 네. 결국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에 있었잖아요. 머스크가.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뭐 브레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스페이스 X 같은 사업도 하고 전부 다 머스크가 하는 사업은 일종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영역이라서 네. 너무 많은 규제들로 묶여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머스크가 저는 다음 스텝으로 이루고 싶은 게 더 많은 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은 그 이제까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 옆에서 계속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던 그 규제들로부터 자기가 좀 자유로워서 네. 그 규제를 정하는 모든 절차들을 자기가 장악하고 그리고 그 규제들 중에 필요 없는 건 없애고 이게 사실 도지랑 다 연관이 네. 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머스크가 되고 싶은 건 그 다음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잡아서 그 규제들의 프로세스를 본인이 다 장악해버리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밑에서라고 얘기하면 머스크도 기분 나쁘겠지만 네. 트럼프랑 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붙었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공화당의 기존 공화당이었으면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용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한 게 뭐죠? 정보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붙어서 같은 생각들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와중에 결국은 아까 이조영 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 사이는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달랐던 거 세부 분야에 있어서 머스크는 결국은 테슬라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머스크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인터뷰에서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네. 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가 만약에 서바이브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것에 엄청난 가중치를 지금 두고 사명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람인데 네.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랑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머스크가 원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없애는 거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었고 그거를 해줄 사람이 트럼프라고 믿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잘 안 해주니까 삐진 거다. 트럼프랑 자기가 권력을 자꾸 휘두르고 싶은데 네. 트럼프 밑에서 트럼프가 자기한테 전권을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첫째 자기가 하는 사업 특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여러 아주 높은 수익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네. 중국에 대한 관세라던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던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긋나는 게 있었던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여러 사람들이랑 싸웠어요. 그거는 많이 제가 싸웠죠. 보기엔 일종의 권력 투쟁 같은 건데요. 스캇 베센트랑 싸웠고요. 네. 중국의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마르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랑도 막 싸우고 네. 그거는 정부 효율부 관련된 업장 때문에 싸우고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못 해먹겠네라는 생각들이 좀씩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등을 좀 돌렸고 트럼프는 뭐 그래도 어쨌든 적당한 아름다운 이별 정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완전히 트럼프도 이제 머스크한테 좀 심하게 좀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럴 이유는 뭐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가 이제 더 맨 오브 파워잖아요. 자기가 이제 파워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감히 나한테 이게 있을 거고요. 감히 나한테.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별이 두 개 있으면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는 캐릭터이잖아요. 트럼프. 네. 모든 주목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뭐 권력자들이 예,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네. 머스크가 자기가의 주목도를 조금이라도 흠결이 나는 행동을 하는 걸 트럼프는 그냥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지금 응징을 아주 세게 못하는 건 둘 사이에 여전히 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해관계들이 많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 정도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더 세게 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에게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한마디로 그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다 머스크 시키고 싶었던 거죠. 사실 머스크가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를 만들고 나서 했던 일들은 그가 그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했던 일들과 아주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사람들 자르고 예를 들어서 정비효율위원회에서 미국 공무원들 자를 때 어떻게 잘랐는지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뭐 이메일 보내서 대답 안 하면 뭐 그건 해고 사유 막 이렇게. 예, 그게 첫 번째고 그거보다 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창피를 준 거에 뭐냐면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이메일이 온대요. 몇 월 몇 시까지 줌에 접속해라. 네. 그래서 접속을 하면 줌의 상대방 쪽에 되게 어린 한 20대 우리 이주영 교수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와서 앉아 있대요. 그러면서 너 요즘 무슨 일 하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빨리 말해보고 네. 그것들에 대해서 너 하루에 어느 정도 쓰고 모든 것들을 말해봐. 이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해고 통보가 온대요. 무슨 짓이에요, 그건? 그게 도지의 그 머스크가 고용한 20대들이 그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20대들이? 네, 주로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그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평생 미국에서 공무원을 하던 사람들이 사실 느꼈을 그 수모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전형적인 패턴이나 그가 페이팔을 인수하고 나서 그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당연히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도 약간 있는데 머스크는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는 없애버려도 되는 캐릭터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RPG 게임의 그 세계관 있잖아요. 나는 RPG 게임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상대방들은 다 인격이 없는 나를 NPC, 반대하면 NPC들. 네, NPC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애버려도 되는 딱 그런 캐릭터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규제에 대한 그 힘을 쥐고 싶었고 트럼프는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데 얘가 그걸 참 잘하네. 네. 그래서 이게 딱 맞아서 네. 같이 갔는데 네.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야 재무장관하고 이게 거의 몸부딪히면서 싸웠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깨빵 했다던데. 네, 맞아요. 스콧 밴스한테 빵 해갖고 네, 이제 막 그 통로에서 막 거의 네, 그렇죠. 주먹 다짐할 네, 뻔하고 둘 막 다 덩치가 이런 크시죠. 식으로 하고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중국 군사미 기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려고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데리고 있을 만한 호랑이 새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었었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미국 재무부의 모든 재무제표 다 뜯어보려고 했고요. 근데 민간인 트럼프가 사실은 도지라고 하는 거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도지의 장관은 사실 네.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데랑 다른 게 인준 절차를 밟지 않는 사실 맞죠. 그런 네네. 데잖아요. 네. 그런데 일개 한 사람이 미국의 재무부의 모든 이 엑셀 파일을 뜯어보려고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 넘는 일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좀 험한 일이나 좀 해주고 좀 손난대고 코 풀고 싶고 요 정도였는데 머스크가 너무 이제 좀 기어오른다 생각하니까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잘라낸 측면도 좀 있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머스크가 되게 통제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 게, 네, 머스크에 대한 그 인물 묘사 중에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그거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15세라는 표현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스마트한 중국인인.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되게 번뜩이는데 그 번뜩임들이 전반적인 지혜들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 머스크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의 네. 표현이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함께 갈 때만 해도 이걸 이렇게 오래 못 갈 거라고 사실 예상한 분들도 꽤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된 거고. 네, 비즈니스 커플인 거죠. 네. 예. 근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그 이른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우주 뭐 사업이라든지 스페이스X. 네. 뭐 위성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는 좀 공격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하면 어쨌든 미국이 오히려 손해라 그렇게는 안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 중에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페이스 X만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얘기 잘 안 하면서 그냥 뭉뚱그릴 것 같고요. 뭉뚱그리고 예, 놔준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하게 둔다. 왜냐하면 예. 서로 여전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트럼프가 원하는 건 결국은 본인이 이겼다라는 사람들의 시선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때리는 거는 때리되 필요한 거는 여전히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서 쓰고 그러면서 머스크 입장에서도 여전히 정부 거를 엄청 많이 지금 수주받은 게 뭐 50조, 사람들에 따라서 50조까지 지금 수주받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하면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관계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조금 때리는 입장.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머스크가 최근에 안 좋은 발언을 할 때마다 진짜 그 테슬라 주가가 자유낙하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현상을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트럼프는 그렇게 센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그 처음 포문을 열었던 게 독일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네. 거기서 이제 나는 실망했다라고 했는데 그 실망했다라는 단어와 트럼프의 발언을 몇 가지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공격하는 것 네.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이 주가를 하락시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비난해서 주가가 하락한 게 네. 아니라 머스크가 트럼프를 비난하니까 주가가 네,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라는 되게 의아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머스크가 지금 더 그 안 좋아지게 하는 네. 장본인이 아니냐. 트럼프는 꾹꾹꾹꾹 저 사람 캐릭터 우리가 아는데 저 정도로 표현하는 건 정말 미니멈으로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저렇게 봤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그냥 그 자체로 둘 사이의 밀월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업 쪽 보시는 분은 저는 이제 산업 전공은 아니지만 산업 쪽 보실 분들은 테슬라가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 전기차 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려 돌아가면서 머스크에게는 약간 불리한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머스크도 근데 이렇게 그냥 참고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뭔가 하겠죠. 뭔가 하겠지만 그렇게 타격감이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모로 트럼프가 많이 자립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트럼프 일기 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변에 그 좀 시니어 교수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너무 네. 궁금해서 네. 트럼프가 혹시 무서워하는 경제 지표가 있나요? 그 여쭤보면 교수님들이 그래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일기 때 네.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저희 비즈니스맨 출신이라서 주가 떨어지는 건 무서워해.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떨어지는 거 안 무서워하잖아요. 네. 떨어져도 본인 갈 길 가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에서 국채랑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옮겨놔서 주가는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미국 국채금리 확 튀니까 그거 보고 그때, 이제 상호관세 유예해줬잖아요. 그게 다 알겠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적으로 워낙 많이 넣어놨죠. 예,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 이제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쪽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자신의 자산이 튼튼하게 보장이 되는 한 뭐 주가 띄우기 위해서 뭔 액션 취한다든 이런 일은 별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예전에 비해서 트럼프의 자산 중에 주가의 비중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건 거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트럼프를 움직이는 동인 중에 하나는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외국 외신들 보면은 채권 자경단이 막 나타났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도저히 저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채권 자경단은 브레이크 걸 수 있다. 막 네, 이런 네. 식의 이야기들. 네,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모론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두 개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자산이 물려있는 쪽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용없는 방법인데 이제는 네.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화당한테 불리한 일을 막 하는 것들을 갖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법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 그 대통령 행정명령 갖고 하고 있어서 내년 중간선거도 관심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놓치던 말던 별 관심이 없다라는 어차피 얘기까지도 행정명령이니까.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하는 건 다 이 상원 하원 바이패스, 그러니까 패스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소식들을 워낙 많이 이제 접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 LA 쪽에 되게 시위가 아주 심각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민자 법안에 대한 반발 시위가 좀 네, 크게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주 방위군도 투입을 한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LA 또 주지사랑 또 굉장히 또 부딪히는 것 같은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요거는 첫째로 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여론조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중에 트럼프 정책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놓고 그 중에 그 4가지 정책 중에 트럼프 예.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금 보는 건데요. 유일하게 이민에 관련돼서 거의 찬성과 반대 차이가 없어요. 비등비등해요. 요거는 미국의 여론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 전반으로 보면 반대가 15% 많고요. 무역 정책 17% 많고요, 반대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건 25%가 반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 중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조금 힘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한마디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도에 영향을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정책이 이민인데 네. 이민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덜 타협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들도 뭐 트럼프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민 정책은 잘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쫓아내는 불법 이민자들, 저희가 네. 보통 undocumented immigration이라고 네. 하는 네. 다큐멘트가 모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잡아내서 이런 사람들 보내.
외국으로 다시 보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자꾸 이 사람들이 뺏으니까 이 사람들 다 본국으로 송환시켜.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걸 아주 세게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주방위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원래 내셔널 가드예요. 미국 이름으로. 내셔널 네. 가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방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평소에 통수권을 주지사가 갖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사시에는 이 통수권이 대통령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안을 둔 이유는 이제 제2의 남북 전쟁, 내전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네. 미국 내에서 어떤 주지사가 마음을 돌려먹고 주방위군을 이용해서 연방군을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유사시가 발생하면 통수권이 넘어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주지사 패스하고 트럼프가 바로 이제 주방위군을 소집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주방위군은 육군이랑 공군만 있습니다. 해군이랑 해병대는 없어요. 육군이랑 공군만 있는데 주에서니까요. 예, 예. 주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명령까지 내린 게 유사시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연방 해병대까지도 소집해서 보내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주 방위군을 이렇게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에 편입시켜서 작전에 투입시킨 건 가장 최근은 1965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네. 예, 린드비 존슨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는 무슨 사건이었었어요? 그때는 아마 그 흑인 인권 소요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흑인들을 조금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주 방위군 소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LA 캘리포니아 주지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좀 많이 날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되게 마음에 안 들 이유가 네. 저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거명될 만큼 사실 민주당 내에서 좀 거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눈에 가신데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무슨 주죠? 항상 블루 민주당. 스테이트잖아요. 예, 블루 스테이트잖아요. 민주당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그냥 주 방위군을 그냥 배치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트럼프 2기가 특히 아주 매서운 맛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에 관해서는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하여튼 방위군 투입도 이제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또 미국과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전에 이제 그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무래도 임시적인 성격의 정부였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협상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협상을 어떻게 하냐 하면 4월 2일 날 상호관세 나오고 4월 10일 날 유예시켜 줬잖아요. 네. 90일간. 그럼 90일간 나라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90일 이후에 뭐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해 줄지 네. 아니면 다시 원래 매긴 대로 매길지 아니면 깎아줄 나라들은 좀 정상 참작해서 미국이 보기 예쁜 나라들은 깎아줄지 해야 되잖아요. 네.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대상국이 뭐 60여 개국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거의 휴일 빼면 하루에 한 나라씩 협상을 끝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두 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냐면 1번 국가를 부릅니다. 1번. 자, 1번 국가 일로 와봐. 협상을 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뒤로 보냅니다. 맨 뒤에 가 있어. 그다음 2번 국가 와. 협상을 해요. 또 안 돼요. 그럼 너 뒤로 가 있어. 저 1번 있지? 제 뒤에 가 있어. 이렇게 해서 자꾸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다 될 겁니다. 7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 뒤에 가 있어 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협상이 종료된 나라들이 저는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일괄적으로 관세 유예를 좀 더 연장해 주거나 네. 협상 좀 더 해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 원래대로 가. 뭐 이렇게 할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라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앞에 있어. 너무 앞에서 협상을 해서 먼저 매를 맞아도 사실 네. 문제인 것 같고 너무 뒤에 가 있어도 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임시적인 정부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서 좀 뒤늦게 들어간 거 네. 우리랑 비슷한 나라들이 앞에서 무슨 매를 맞는지 한번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좀 반면교사 삼을 건 삼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진 않는 게 뭐 그 얘기는 사실 저희도 많이 좀 하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네. 괜히 서둘러서 좋은 걸 못 본다. 왜 그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체벌이 있었는데 가끔씩 앞에서 막 맞다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네. 선생님이 때리시다가 매가 부러져요. 지쳐. 선생님도 힘이 빠지시면서 매가 부러져요. 네. 그럼 이거 다음 매를 찾는데 못 찾으시면 이제 그렇지. 예,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네, 같다. 네. 네, 그 정도 가면 네.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만 투자하시는 분 가운데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요즘 많이 하시니까 네. 특히 테슬라 하신 분들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약간은 방향을 좀 잡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갈등 네. 그리고 또 우리의 통상 문제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빡빡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 관련해서는 또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주 좀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